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KPM 김신권 선교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후원교회 선교 보고와 또 뭐 병원 치과 치료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다음 텀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말로 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응꿀lun꿀루 아니부시세.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꿀lun꿀루 아니부시세. 예, 남아공 줄로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부산에서 남아공 흑인 형제를 만난다면 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꿀lun꿀루 아니부시세. 어렵지 않죠? 뜻을 말씀 안 드렸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존경하는 김상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 앞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파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고 또 후원했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도 이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후원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안중앙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어서 그레이스 펠로우십과 사역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아공은 한국의 11배 정도가 되는 그런 국토를 가진 굉장히 광활한 그런 나라인데요. 인구는 한국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 거의 6천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아공을 가려고 하면 직항이 없고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되는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해야 되는 먼 곳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직선거리가 한국에서 남아공까지 13,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을 처음 가게 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백인 대통령이 그 땅을 다스릴 때인데요. 넬슨 만델라가 집권하기 한 3년 전에 제가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종종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가게 되었습니까? 또 제가 14살 때 갔거든요. 만 14세, 중2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남아공 갈 생각을 했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갔습니다. 남아공에 갔을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동물들과 놀면서 정글의 왕이 되면 참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공항을 딱 도착을 했는데 전혀 딴 세상인 거예요. 공항에서 기린이 이렇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보이더라고요. 요하네스버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밀림과 정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남아공을 따라가니까 저에게는 어떤 꿈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적응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영국식 교육을 받으니까 영어로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그 나라는 그 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게 패스를 못 받으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새 학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니까 유급이 된 거예요. 첫 해 유급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학년을 올려서 또 들어가고 또 유급을 하니까 또 전학을 해서 또 한 학년 올려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11학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는 늘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은 되지만
유급을 피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학년은 올라가도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학년 말에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땅은 나하고 맞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남아공을 도망쳤어요.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용산에 이렇게 좀 다니면서 제가 컴퓨터에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 네트워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저를 받아주었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기술도 배우고 또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습니다. 일은 뭐 할만하고 괜찮은데 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사람이 살아서야 되겠는가,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남아공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12학년 들어가가지고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자. 다시 남아공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다 철수를 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황당했겠습니까?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부모님도 오셨는데 혼자 갔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2학년을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학교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11학년 성적표를 좀 보자 하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기말고사도 안 치고 왔기 때문에 성적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립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담판을 지었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요. 신입생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수능 합격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중이 또중이 잘못 받았다가 그게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 학기만 저를 좀 걷어주시면 한 학기를 제가 패스를 못하면, 한 학기를 유급을 하면 자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좋대요. 그렇게 해서 12학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 실력으로 12학년까지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2학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12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졸업할 정도만 하게 되었고 또 대학 갈 점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갖고 싶다.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빨리 취직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사야지 해가지고 당시 그 대우 자동차 판매법인이 남아공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IT 관리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고 제가 원했던 자동차도 구입을 하고, 대우 자동차는 아니었어요. 다른 차를 하나 사고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떤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인터넷이 그때 초창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MP3 가요제, 제1회 MP3 가요제. 자,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당시에 이제 좀 가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H.O.T나 잭스키스나 이런 팀들이 활동할 당시인데 99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요제 광고를 보는 순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고 또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52팀 중에 9위로 이게 본선이 진출이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한국을 가야 돼요. 한국에서 이제 본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케이블 방송국에 가가지고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유일한 걸림돌은 제가 직장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마음대로 막 시간을 빼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재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특별 휴가를 좀 주십시오. 여기 꼭 가야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웃으면서 그래 김사원, 자네의 꿈을 우리가 응원하겠네 이러셨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IT는 누가 관리하냐 이러시는 거죠. 저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무단결근을 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케이블 방송국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경연을 치렀어요. 당시 이제 초대 가수들이 좀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뭐 백지영, 샤프,
NRG, Y2K 이런 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를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순서가 6번이었는데 그 화려한 그 댄스 그룹이었던 NRG 팀의 다음 순서가 우리였던 거예요. 저하고 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장르도 좀 비슷했는데 마침 댄스곡이었거든요. 예. 제가 춤을 잘 추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랩을 담당했고 춤추는 형제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본선도 9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앨범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다르구나.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요 듣기를 좋아했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공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죠. 직장이 참 거의 괜찮았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재원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과장님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자리가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다른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선교팀이, 대학생 선교팀이 요하네스버그로 왔어요. 근데 이 팀이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것은 자동차하고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른 건 없었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고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 단체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훈련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팀이 가고 나서 저는 2000년도에 그 수원에 있는 그 베이스에 가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당시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의 훈련이 지나가고 있을 때쯤에 한 간사님께서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사역자를 콜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요즘 수련회 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내가 왜 일어났지? 그럼 난 이제 돈 못 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 제가 일어난 것이 주님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제게 주시면 제가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믿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눈으로 증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믿음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응답이 됐어요. 네. 며칠 지나서 한 자매 간사님이 본인이 밑줄 다 그으면서 썼던 성경책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님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본인 것을 저에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 손에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려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확실하구나. 그렇게 제가 확신을 좀 가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요하네스버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남아공 부스터라고 하는 곳에 선교 베이스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간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한 장로님으로부터 한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를 갔습니다. 부스터는 요하네스버그에서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죠? 1,300km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100km만 더 가면 그 최남단인 케이프타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안쪽에 있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국제 베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간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후원받은 10만 원 가지고 6만 원은 공동 생활비로 베이스에 내고 나머지 4만 원으로 헌금과 또 용돈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족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구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베이스에 있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헌신했던 그 선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그 베이스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제가 지금의 아내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예, 아내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베이스에 온 것인데 저하고는 이제 학교가 달랐지만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좀 필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자매는 뭔가 있다. 당시 베이스에서는 뭐 교제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굉장히 좀 쑥맥이에요. 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좀 어려워했고, 특히 자매들 앞에서는 입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했어요.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4개월 정도 있었다 했잖아요. 4개월째에 저희 아버지가 그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템비사라는 시골 그 흑인 마을에 어린이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평신도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아버지셨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없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평생을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로 생활을 하려고 헌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또 제가 효자였거든요.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가보자. 그래서 베이스 디렉터들한테 제가 짧게 있어서 미안했다, 그동안 감사했다 인사를 하고 요하네스버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그 베이스에서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영어 교육을 받고 또 추가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영국에 언어연수를 한 3개월 갔습니다. 그때 카톡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전화하고 이렇게 이메일 연락하면서 매일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서로 사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연락이 안 돼요. 한 이틀, 3일 정도 연락이 안 됐는데 3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제가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연락이 안 되냐, 걱정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성질을 좀 냈는데 이제 아내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허허 웃으면서 이제 끊고 다음 날 이제 통화할 때에 이제 제가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어제부터 1일이다. 이래가지고 아내가 고백한 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할 용기가 없었는데 아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아내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형제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형제가 고백하는 게 좀 자매한테 좋겠다. 예. 자매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못했지만 형제들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해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누가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했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롱 디스턴스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하던 어떤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예, 아내 이제 처가 광주에 있는데 광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내는 어디 숨고 안 보이고 장모님을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모님이랑 이제 아내를 좀 찾아봤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고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장모님이 보실 때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오빠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쑥맥이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귈 때는 아내가 고백을 해주고 결혼할 때는 장모님이 프로포즈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결혼도 시켜주시고 알아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렇지 여보? 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결혼을 제가 하게 됐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사역을 제가 본격적으로 도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신학을 안 하셨고 저도 신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신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시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준비가 돼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대학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선교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제 수능 점수가 거기도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능 점수가 엉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면 24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A가 7점, 뭐 B가 6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4점이 필요한데 계산해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야, 큰일 났다. 다시 수능을 치기에는 지금 내 열정이 너무 뜨거운데 1년을 더 허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지원해보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성적표를 제출하면서 프레토리아 대학교 신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좀 믿음이 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건부 합격이 됐어요. 조건부 합격이란 와서 당신이 그 수능 점수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시험 볼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수학 능력이 입증이 되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영어가 되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가지고 영어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신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선교가 되었고 또 목표가 배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신나는 그런 1학년을 보내었습니다. 1학년을 그렇게 잘 보내고 나서 그해 12월 방학 때 이제 집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강도들의 총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게스트 하우스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 그 콩고 쪽 사업가 분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고 입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미행을 당하신 것 같아요. 공항에서 그런 돈이 움직일 때 스캐너도 있고 하니까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미행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차고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손님은 무사했고, 그래서 손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혼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나 생각은 합니다. 저는 밖에 있다가 어머니 전화를 받고 이제 와서 들어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제가 뭐랄까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지금도 신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마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원망하는 그런 좀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니까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좀 피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흑인들만 봐도 좀 열받고 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흑인 형제들이 다 한패는 아니었겠지만 흑인의 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그 흑인 형제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좀 시작이 되고 나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염려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삼성에 와서 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신학교는 그만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저는 삼성으로 갔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 부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2년간 그 일들을 했는데, 2년을 또 근무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신학교를 다시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당시 이제 합동 측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회사 전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김서방 이제 그만하고 신학교로 돌아가게,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장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가슴에 탁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과장님께 사표를 내고 신학교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맥시멈 2년인가 봐요. 2년을 못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은 지금 뭐 10년이 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학을 하고 2학년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공부만 해서 뭐 하겠느냐고, 좀 사역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로 와라, 이렇게 좀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도 좀 하고 교육부서도 하면서 좀 사역자로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또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한인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로 이제 가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세계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흑인마을 선교지교회만 다니다가 한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니까 시스템도 좀 다르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처음 전도사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는데, 설교는 한 그때 10분만 하면 돼요. 10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이제 쭉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설교예요. 근데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처럼 그냥 뭉게뭉게 이렇게 흐려져서 보이고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이제 막 첫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원고대로 좀 이렇게 다 전달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첫 설교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내려왔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 본문 안 읽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떨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원고를 직행해서 빨리 하고 이제 내려왔던 거죠. 그렇게 사역 초년생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한인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년간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인교회 사역자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흑인 마을에 비해서. 그러면은 MD부를 해야 되는데 목회학 석사는 한국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도 그 생각을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단을 제가 보니까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다 고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고신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교단은 안 보고 그냥 고신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신대원을 또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사역은 광주에 있는, 처가가 있는 광주에서 이제 사역을 좀 했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3년 마치고 또 강도사 또 한 3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나니까 6년이 이제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그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도 없고 또 사역도 너무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차에 뭐 안식년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 사역지를 새로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아내와 또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역하시는 그 한인교회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는 2대 선교사로 계셨고 이제 1대가 천준혁 선교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그 선교지 사역자로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또 제가 이제 아내랑 나누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 연락을 받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 사역지를 옮겨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갖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겠다. 제가 사실 이런 기도를 아내랑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교회로 이제 불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시민권을 정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을 하고, 아니면은 해외 한인 교회나 또 다른 곳으로 불러주시면은 그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그 사역을 해외에서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가 나의 사역지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렇게 별로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본질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도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뿐만 아니라 선교 쪽도 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애초에 제가 이제 사역자로 서게 된 것도 뭐 선교 때문이고, 이제 그러던 가운데 선교사로 콜링이 오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지만 남아공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남아공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를 잃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라고요? 조금 힘든데 이거는. 그래 아내랑 또 얘기하니까 또 아내도 많이 울고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또 일주일간 아내랑 기도하고 또 마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 있었던 것 같은 그 흑인 형제들 향한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됐구나. 흑인 형제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신교단 선교부의 훈련을 받고 교단 선교사로 다시 남아공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아공에 가니까 그 1대1의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이어서 이제 하는 것인데, 남아공에 15개 선교지가 있고 모잠비크에 3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이 준비가 돼서 예. 자, 베레나 교회, 윗뱅크 교회, 오기스 교회, 도른코 교회.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베레나 교회 갔다 왔죠 우리가. 예.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도른코 교회도 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레이스 펠로십 교회. 자, 저기가 200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분의 후원으로 교회 예배당이 저렇게 예쁘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고요. 이렇게 또 교회가 있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교회는 벽돌로 지어져 있고 어느 교회는 천막, 어느 교회는 양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1대1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선교 전략이 있으셨는데 먼저 텐트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자들을 이렇게 모아보고 이 신자들이 모이면 이분들과 함께 양철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좀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교인이 좀 모이면 또 양철을 짓고 또 양철에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벽돌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자립을 시키는 수순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가 이제 모잠비크 교회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모잠비크에는 이렇게 세 개 교회가 있는데 요 마지막에 17번, 18번 두 교회는 재작년까지는 갈대로 만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침 이제 두 가정 정도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건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잠비크는 좀 멀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있나요? 이게 이제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인데요. 그레이스 펠로우십 교회는 이제 광안중앙교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후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신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교회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한 주일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할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이 현지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때가 이제 작년 선교협의회 때 김상수 담임 목사님 이제 오셔서 또 그레이스 펠로십 방문해 주시고 또 사역자 격려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 가운데가 이제 시피소 목사님입니다. 그 그레이스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시피소 목사님. 다음. 이거는 좀 찍어놓은 지가 된 사진인데 목사님이 그 봤을 때보다 훨씬 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펠로십 교회가 양철교회일 때니까 좀 더 젊을 때죠. 시피소 목사님 어때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죠, 그죠? 줄루족이고 믿음도 좋고 사역도 잘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뭘까요? 사모님이 안 보이죠, 그죠? 싱글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부족 문화에서는 그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피소 목사님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느 정도 권위를 이제 가지고 사역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역이 좀 더 되려고 하면 좀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피소 목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를 우리가 세울 때에는 그냥 뭐 믿음 좋다고 이렇게 다 세우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처럼 좀 체계 있는 그런 신학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목사 고시를 치게 하고 또 목사 안수를 줘서 정확하게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러면서 막 스스로 안수를 주고 나는 오늘부터 목사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양심적인데 하루짜리 세미나를 듣고 와서 신학 세미나를 듣고 와서 나는 신학 수업 다 받았다 그러고 또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보게 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선지자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사도도 있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다 부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그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사이비 목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양은 풀을 뜯어 먹어야지. 마당에 나가서 풀 뜯어 먹어. 그럼 놀랍게도 나가서 뜯어 먹어요, 성도들이. 유튜브 찾아보면은 나올 건데 남아공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떤 사이비는
어느 날 엄청난 이제 쇼를 준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제 장례식을 연출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사용된 관짝 안에 섭외된 배우가 들어갑니다. 그 배우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 쇼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비 목사가 장례식 날 이제 관짝 근처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면은 그 배우가 일어나요. 이렇게 슉 일어나가지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놀란 눈을 뜨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난리가 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이비 목사는 또 이제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작은 병에다가 김센 음료수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은 홀리워터 성수다 이러면서 한 병에 2만 원씩 받고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는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다 진출해 있어요. 남아공에. 이단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 남아공입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과 풍토 속에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만큼은 바르게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만 이들을 제대로 된 개혁파 신학교로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또 틈틈이 선교지를 찾아가서 또 뭐 그 배운 것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제가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정말 잘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를 키워내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광안중앙교회에서는 그레이스 펠로십 교회를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시피소 목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신학교육은 다 마쳤거든요. 목사 안수도 받았고 결혼만 하면 됩니다. 결혼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은 잘 갖춰져 있지만 사택이 없어요. 사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들어와서 뭐 집기를 좀 훔쳐가기도 하고 사실 이제 예배당 안에 뭐 이렇게 가져갈 만한 게 없는데도 스위치나 뭐 전등이나 이런 것도 다 뜯어가는 거예요. 마을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피소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결혼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사택을 또 가지고 생활을 하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레이스 펠로십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떤 형태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들아 주의
Hey.